안녕하세요. 칠순여행에서 사위의 본 모습을 본 후로 인생이 달라진 70대 여성입니다. 저희 사위가 정말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워요. 제 딸보다도 나아요. 저는 그 사위 덕분에 딸 인생도 편안하겠거니 속으로 얼마나 흐뭇해했는지 몰라요. 딸이 결혼 잘했다 싶어서 주변에 자랑도 많이 했고요. 사실 못난 딸을 줘서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요, 믿었던 사위가 저도 제 딸도 모르게 여행지에서 다른 여자랑 함께 있는데 뻔뻔하게 모른 척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위를 많이 아꼈기 때문에 배신감 또한 컸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사람 사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바로 그 황당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딸이 나이가 꽉 차서 결혼할 사람이라며 남자를 데려왔는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저희 딸한텐 과분하다 싶을 정도였죠. 사실 저희 딸이 좀 많이 부족해요. 얘가 중학생 때부터 꽤 날라리였거든요. 친구 잘못 사귄 탓이라고는 안 할게요. 애초에 얘가 꾸미고 화장하고 그런데 관심이 많았어요. 옷차림도 화려하고 눈에 띄니까 비슷한 애들이랑 자연스럽게 몰려다녔고 서로 잘 맞았겠죠. 그냥 꾸미고 몰려다니는 정도였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문제는 걔네가 모이면 꼭 사고를 쳤어요. 아주 나쁜 짓을 일삼고 다녔더라고요. 삥 뜯고 애들 돈 가져오라고 시키고 때리고 그러다 결국 절도까지 했고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특수절도가 되었고요. 정말 그 나이 또래에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죄다 하고 다녔어요. 결국엔 소년원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엄마로서 얼마나 속이 썩었는지 몰라요. 밤마다 울다 지쳐 잠들고 새벽에 벌떡벌떡 깨고 사람 앞에 얼굴들 낯이 없더라고요. 자식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못하면 제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저도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었냐고요? 다 제 탓이긴 해요. 저희 남편은 저희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어요. 남은 저희는 생활을 해야 하기에 제가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저는 별다른 기술도 없어서 가까운 카센터에 나가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출퇴근 시간이 이르고 늦은지요. 애 학교 가는 건커녕 얼굴 볼 시간도 없이 새벽같이 나가고 밤 11시쯤 돼서야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서야 저도 못 먹은 저녁 식사를 하고 집 정리하고 나면 하루가 다 가 있더라고요. 정말 버티기 힘든 날들이었고 저도 너무 지쳐 있다 보니 딸을 제대로 돌볼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렇게 된 것 누구 탓도 못해요. 결국엔 제 탓이에요. 그런데 저희 딸이 중학생 때 소년원에 다녀오고 나서야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애를 내가 좀 챙겨야겠다 싶어서 결국 일을 바꿨어요. 카센터 일을 그만두고 식당으로 옮겼고요. 그때부터는 출근도 조금 늦게 하고 중간중간 집에도 다녀올 수 있어서 딸 옆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무리를 해서 애를 학원에 보냈어요. 조금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이가 나쁜 짓을 그나마 덜 할 것 같아서 어른들이 감시가 있고 공부도 좀 하라고 학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돈은 빠듯했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쁜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너도 너의 꿈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꿈을 위해서 이제는 나쁜 애들이랑 어울려 놀지도 말고 학교 생활 좀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어. 아, 알았어. 알았다고. 잔소리 좀 그만해. 알았으니까 이제 걱정 좀 그만해. 나도 이제는 그런 짓 안 할 거니까. 딸이 이제 나쁜 짓 안 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한동안은 정말 착실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신 차렸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기는 개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에서 지 성질을 못 이겨서 큰 싸움을 일으켰고요. 그 일로 퇴학 직전까지 갔어요. 다행히 퇴학은 면하고 자퇴로 처리됐지만 결과적으로 중학교를 중퇴한 거죠. 요즘 세상에 중학교 중퇴가 뭐예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질 만큼 속상하더라고요.
자퇴하고 나서 한동안은 다시 학교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했어요. 편입을 한다고 해도 학년은 1년 뒤처질 텐데 그보다 더 걱정된 건 이 아이가 또다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나쁜 일을 하며 사건을 일으킬까 봐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가 이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자꾸 나쁜 마음을 먹게 하고 놀러 다닌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는 친구들은 뭔 죄예요. 저희 딸이 또다시 친구들을 건들까봐, 그래서 혹시라도 또 민폐를 끼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얘한테 검정고시를 보라고 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는 걸 막아야지요. 제가 저희 딸 졸업장을 걱정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남의 집 귀한 자식들에게 흠낼까봐 걱정이 되어서 학교에 가지 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물론 처음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1년을 팽팽 놀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둘씩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만 집에 남아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제야 마음이 급해졌는지 스스로 공부하겠다며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렇게 가까스로 중졸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상업고등학교로 진학해서 미용을 배우게 됐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저도 설렜어요. 저희 딸이 훗날 미용사로 성공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어요. 그때는 저도 저희 딸에게 희망에 부풀어 올랐어요. 다행히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고등학교를 잘 졸업했고요. 졸업을 하자마자 미용실에 취직했어요. 보조부터 시작하면서 묵묵히 배우며 일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 미용실 일 힘들지 않아? 그쪽이 텃세가 심하다는데 선배들이 못 살게 굴진 않아? 아, 못 살게 굴지. 근데 엄마, 내가 그런 거에 쪼는 사람이야? 그래도 사회에서 내 맘대로 하다간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 있는 거야. 암튼 걱정하지 마. 성인이 되고 제 딸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법이 되었어요. 괜히 사람 건드렸다가 고소당하고 합의금 물어줘야 되니까 그걸 무서워하더라고요. 철이 들었나 싶었어요. 잘 됐죠. 지가 무서워하는 것도 생기고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일이 힘드니까 딴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나쁜 길로 빠질 일도 없었어요. 이제 진짜 잘 됐구나 싶은 마음에 나중엔 제가 돈 좀 모아서 저희 딸 미용실 하나 차려주는 게 꿈이 됐죠. 이게 그래도 전문직이잖아요. 기술만 있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제발 이대로만 살아다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딸은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경력도 착실히 쌓고 돈도 차곡차곡 잘 모으더라고요. 디자이너가 된 후엔 실력도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좀 더 규모 있는 체인 미용실로 자리를 옮겼고요. 거기서 결국 부점장 자리까지 맡게 됐어요. 저도 그 미용실에 일부러 찾아가서 정식 고객으로 돈 제대로 내고 머리를 했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들 우리 딸을 높여주고 점장도 딸을 믿고 대우해주는 게 눈에 보여서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부점장은 제 딸인데 마치 제가 부점장이 된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제 딸의 인생은 미용사로 자리 잡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미용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해. 사실 나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 그거 해보려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미용실 일을 그만둔다고? 왜 누가 힘들게 해? 점장이 열받게 해? 아유 이게 얼마나 좋은 기술인데 능력도 있고 경력도 쌓아놨잖아. 아니 하고 싶은 일은 뭔데? 미용 일이랑 전혀 다른 일이야. 미용실에서 일할 때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 지치고, 그리고 이쁜 손에 습진도 반복되고 진짜 힘들었어. 더는 못하겠어, 엄마. 나 사실 디자인해서 옷 만들어 팔고 싶었어. 이미 머릿속에 구상은 다 해놨어. 뭐라고? 의상 디자인? 야 그거 대학 나오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너 그걸 하고 싶다고?
그냥 엄마가 미용실 차려줄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미용실 일은 계속하면 안 될까? 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해보고 싶어. 나 좀 응원해 주라, 엄마. 저희 딸이 그해 30이 되었는데요. 10년을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겠어요. 그 돈으로 이제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다며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과 기술을 내려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너무 아까웠어요. 물론 힘들었다는 딸의 말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했었네요. 그런데요, 그날 딸이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원래 의상 디자인을 정말 좋아했다고 했고요. 이미 자신이 만든 디자인도 여럿 있고 그걸 토대로 직접 옷을 만들어 팔고 싶다고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분명 제 말 따위 듣지도 않고 그냥 저지르고 통보했을 애인데 30이 되어서 그런지 말을 곱게 하더라고요. 화내지도 않고 차근차근 제 마음을 헤아리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얘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싶었어요. 이제 지 앞가림 잘 할 것인데 제가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저도 겁은 났죠. 안정된 길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하지만 이번엔 딸이 다르게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딸은 창업을 한다고 마음먹은 뒤로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하더라고요. 디자인한 그림을 실제 옷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도 신기했지만 그걸 입체적으로 구현하고 직접 스타일링해서 사진도 예쁘게 찍어 올리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 하나둘씩 상품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요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중학생 때 그렇게 화장하고 요상한 옷 입고 돌아다녔던 것도 결국 지금 하고 싶은 걸 향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땐 철없고 방황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딸 안에 감각과 끼가 있었던 거죠. 제가 좀 더 여유 있게 받아주고 잘 키웠더라면 제 딸이 그렇게 크게 돌아서 방황하지 않고 더 일찍 제 길을 찾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몇 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옷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고 판매하면서 밤낮 없이 바쁘게 살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청년 창업가 모임 같은 데도 자주 나가면서 여러 활동을 했어요. 그런 자리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움도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나 알게 됐고 이제는 서로 마음이 통해서 사귀고 있다고요. 그래? 나이는 뭐 하는 사람이래? 사람 괜찮아? 한번 데리고 와봐. 엄마가 촉 보면 알지. 그래? 알았어. 언제 한번 데리고 올게. 나이는 나보다 2살 많고 유통업 하고 있어. 아이고, 나이 딱 좋네. 그러면 이제 30 중반이겠다. 그러면 결혼만 하면 되겠네. 그지? 결혼 생각하지?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어. 결혼 얘기는 좀 미루고 일단 잘 만나볼 테니까 엄마 너무 앞서가지 마. 딸이 연애를 한두 번 안 했을 리 없지만 그동안 저한테는 한 번도 남자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싶었어요. 저희 딸이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뭔가에 설레고 기대에 찬 모습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밤마다 전화 붙들고 한참 수다 떨기도 하는데요. 하나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외출할 땐 한껏 멋내고 나가는 모습이 전엔 걱정스럽게 보였는데 그땐 하나도 미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랑에 빠져서 한창 들떠있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애라도 먼저 생기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결혼이 굳어지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요, 저희 딸이 의외로 욕심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작게 혼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의류 사업을 좀 더 본격적으로 키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1인 사업자로 별다른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디자인, 포장, 고객 응대까지 전부 혼자서 다 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옆에서 지켜본 저도 알죠. 그런데 이제는 규모를 조금 키워서 사무실도 하나 얻고 나중에는 남대문 쪽으로까지 진출하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옷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남대문은 예전 같은 싼 것만 파는 시장 분위기만은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브랜드화돼서 체계적으로 매장 운영하고 온라인 판매까지 연결되던데요. 딸이 그쪽에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면 분명 더 잘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한껏 들뜬 얼굴로 방방 뛰며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대박. 나 남대문에 입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남자친구가 아는 사람 통해서 백 써주기로 했대. 어머 정말? 아이고 그거 너무 잘 됐네. 네 남자친구가 백도 써줄 정도면 인맥이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 사업 오래 해서 그런지 아는 사람 진짜 많아. 덕분에 좋은 자리 선점하게 됐지 뭐. 이제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동시에 돌리면서 제대로 돈 벌 거야. 그래 너무 잘 됐다. 우리 딸 부자 되면 얼마나 좋아. 엄마도 도와줄 테니까 뭐든지 필요하면 말해. 알고 보니까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 데는 자리 선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물건을 팔아도 어디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 매출이 천차만별이라던데 운 좋게도 저희 딸이 꽤 괜찮은 위치를 맡게 된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옷을 만들어 파는 걸 넘어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는 꿈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딸의 눈앞에 아주 선명하게 미래가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설레는 표정이었고 저도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고 벅찼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축 처진 얼굴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 왜 그래? 왜 울상이야?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너 무슨 일 있었어? 나 남대문에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 있잖아. 거기 못 들어가게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계약 그거 다 끝난 거 아니었어?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한다 해? 계약서까지는 안 쓴 상태였고 구두로만 약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 몰라 근데 아무튼 다 틀어졌어. 너무 속상해. 나 그냥 들어가서 쉴게. 그날 이후로 딸은 완전히 기운이 빠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말도 거의 없고 하루 종일 축 처진 채로 힘없이 지내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일하던 터라 원래도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아예 방에 누워서 나오지도 않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어 보여서 정말 걱정됐어요. 더 안쓰러웠던 건 남자친구 얘기도 전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엔 밤마다 전화 붙들고 웃고 떠들고 데이트도 자주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안 하는 것 같고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혹시 헤어진 건가 싶었지만 딸 기분이 워낙 가라앉아 있어서 괜히 건드리면 더 힘들어질까 싶어 차마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저녁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딸의 남자친구가 불쑥 찾아왔어요. 그날이 제가 딸아이 남자친구를 처음 본 날이었어요. 그런데 첫인상이 좋더라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무엇보다도 인상이 순했어요. 말하자면 듬직하면서도 진중한 느낌?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는데 속은 단단한 사람 같았달까요? 딸 만나러 왔다고 잠깐 들어가도 되냐고도 아주 공손하게 말했고요. 그래서 딸 방으로 들여보냈죠. 그 뒤로 둘이 한참을 얘기하더라고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고 무슨 이야기를 그리 길게 나누는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딸의 남자친구와 저녁을 함께 먹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밥 한술 뜨면서 자연스럽게 말문이 트이더라고요.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는데 둘이 다툰 이유는 다름 아닌 남대문 자리 문제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남대문도 그냥 아무 자리가 아니라 잘 팔리는 알짜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특히 딸이 눈여겨봤던 그 자리는 오랫동안 장사가 잘 되던 인기 브랜드가 입점해 있던 곳이었대요.
그러니 그 브랜드만 빠지고 다음 사람만 잘 들어오면 그대로 대박이 나는 자리였던 거죠. 마침 그 브랜드가 빠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딸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딸 말고도 이미 한 명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딸보다 먼저였고요. 저희 딸 남자친구가 그 점포 업주와 아는 사이라서 정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백을 써서 선수 치듯 먼저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쉽게 말해 기존에 줄 서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줄을 새치기 한 셈이에요. 보통 남대문 같은 경우는 원래 가게 점주가 장사가 잘 되던 자리를 권리금 받고 넘기고 그 뒤에 입점 신고와 관리실의 최종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식인데요. 이게 비공식적이고 약간은 눈 감고 진행되는 구조라고 해요. 이미 그 자리에 먼저 들어가기로 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쪽도 계약서까지 쓴 건 아니고 말로만 오간 상태였대요. 그런데 저희 딸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 몰래 조용히 선점하려고 계약을 서둘렀던 거죠. 문제는 저희 딸의 입이 방정이었다는 거예요. 계약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 자리에 넘겨받아서 곧 입점한다고 지인들, 거래처, 온라인 단톡방 여기저기 다 흘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요, 말이라는 게 결국 돌고 돌잖아요. 원래 그 자리에 들어가기로 구두로 약속돼 있던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그 사장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바로 원래 가게 주인한테 따지고 들었고 그 자리 주인은 또 저희 딸 남자친구한테 책임을 묻고 양쪽에서 서로 싸우고 고성이 오가고 결국엔 아주 개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이유로 처음에 말로 약속돼 있던 그 사장님이 그 자리를 최종적으로 차지하게 됐고요. 딸은 아무것도 못 얻은 채 모든 게 물거품이 됐죠. 그 일로 딸과 남자친구는 크게 다퉜다고 해요. 남자친구는 말을 조심하지 그랬냐, 제 딸은 그런 말을 해주지 그랬냐 이러면서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제 딸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으면 입 조심을 좀 했어야죠. 왜 이렇게 멍청할까 몰라요. 지가 일 만들고 지가 삐지고 결국 남친이 와서 풀어주고요. 아이고, 내가 우리 딸 대신해서 사과할게. 미안해. 애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잘 가르칠게요. 아닙니다. 이 사람 정말 똑똑해요. 기발하고 센스 있고요. 그런 게 다 똑똑해서 그런 거래요. 그래, 엄마. 내 걱정 마. 남대문은 비록 어그러졌지만 대안으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할 거야.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잘 될 수도 있어. 저희 딸이 이렇게 가능의 수를 염두에 두고 있다니 좀 놀라웠습니다. 그런데요, 딸 남친과 첫 만남 후에 그냥 이참에 시집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 둘이 결혼은 할 거지? 나는 좀 빨리 가도 상관없는데. 자네도 결혼 생각이 있는 거지? 당연하죠. 전 솔직히 이 사람만 괜찮다면 지금이 봄이니까 올 가을에라도 하고 싶어요. 정말이야? 아이고, 너무 좋지. 우리 집은 이걸로 됐으니까 그쪽 어른들께 얼른 인사시키고 결혼 준비해. 나는 이 결혼 찬성이야. 너무 잘 됐죠. 저희 딸도 은근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 만에 후다닥 결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사위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고 뭉치 저희 딸, 이제는 사위 몫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무조건 사위 편 들어주고요. 사위한테 잘해주기로요. 아니나 다를까 인연이 얼마 못 가서 또 사고를 쳤어요. 제 딸이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서 경쟁 브랜드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거예요. 거기다 허위 비교 글까지 올려서 결국 계정 정지를 당했대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안 좋게 생각해서 다 자기 쪽으로 올 줄 알았대요. 이 머저리를 어쩌면 좋아요? 특정 브랜드 명을 쓴 건 아니지만 딱 보면 어떤 브랜드인 줄 알 수 있어서 이건 법으로 걸립니다. 상대 측에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자칫하면 고소까지 당할 뻔한 상황이었는데요. 그걸 또 사위가 나서서 막아줬어요. 진짜 저희 딸의 단순함과 무모함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다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사위가 발 벗고 나서서 이것저것 수습하고 딸 편을 들어주고 조용히 정리까지 해주더라고요. 매번 사고는 제 딸이 터트리고 그걸 사위가 다 막아주고요. 보면 볼수록 사위가 얼마나 안쓰럽고 또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이번 일은 사위가 딸의 인성을 제대로 봤다고 느꼈던 건지 어쨌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꽤 많이 실망한 눈치더라고요. 둘 사이가 냉랭해졌다고 하더니 그게 몇 주도 아니고 몇 달째 이어지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같이 살기만 할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네 혹시 애도 없는데 이대로 갈라서는 건 아닐까 하는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특히 사위는 예전 같지 않았고 딸은 또 그런 사위한테 지가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도대체 왜 자기가 삐질 일이에요? 잘못한 건 분명지 본인인데요. 진짜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딸은 계정이 정지된 이후 옷을 팔 길도 막혀버렸어요. 전화하면 그냥 신혼집에 있다고만 하고 이번엔 마음을 많이 다친 건지 아예 아무것도 하려는 의지가 없더라고요. 미운 딸 떡 하나 더 준다고 밥 먹고 힘내라고 제가 반찬을 해갖다 주며 말했어요. 야, 너 그냥 사업 다 접고 미용실 다시 나가. 너 예전에 미용할 땐 진짜 일 잘했잖아. 아휴, 솔직히 말해서 남의 돈 받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쉬운 거야. 미용실? 아, 나 그때 진짜 정말 일 힘들게 했었단 말이야. 그때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놀 거야, 이 집애야. 아무리 남편이 돈 벌어온다고 하지만 염치가 있지? 아무래도 너랑 사업은 안 맞는 것 같다. 사업하면서 계속 안 좋은 일만 터지잖아. 내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이만 접고 미용실 다시 가. 사실 저도 그런 말을 하면서 조심스러웠어요. 딸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순순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은 다시 미용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다시 아침에 출근하고 손님을 받고 하루를 바쁘게 보내다 보니 조금씩 표정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딸이 다시 일을 시작하니까 부부 사이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위도 안쓰러운 마음 반, 다행이라는 마음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을 다시 미용일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 얘네가 30이 훌쩍 넘어서 40을 바라보는데 친정엄마로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병원에도 다녀보고 검사도 하고 시험관 시술까지 해봤지만 결국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이 또 한 건을 터트린 거예요. 회식 자리라고 둘러댔지만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랑 남자 종업원들이 접대하는 업소에 다녀왔더라고요. 그걸 또 남편한테 들켰고 둘 사이에 아주 크게 싸움이 났대요. 제가 듣자마자 정말 머리가 다 아찔했어요. 아이고, 얘 이 미친년아. 유부녀가 거기를 왜 가? 네 남편 놔두고 그런 데로 왜 기어 들어가냐고. 너 거꾸로 생각해봐라. 응? 네 남편이 여자들 나오는 데 가서 물란하게 놀다 왔다 하면은 너는 기분 어떻겠어? 좋겠어? 아, 알아. 엄마. 아우, 그만 좀 때려. 나도 잘못한 거 안다고. 근데 엄마 진짜로 그냥 놀다 온 거야. 나도 술 취해서 즉흥적으로 간 거라고. 그러면 너 네 남편한테 싹싹 빌어. 예전처럼 네가 잘못해놓고 틱틱대고 뻗대지 말고. 아, 그래. 아, 잘못은 내가 했어. 근데 그 인간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렇게 남자가 좋니? 나를 무슨 남자 밝히는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아,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 야, 이씨, 유부녀가 그런 데 가는 게 바로 남자 밝히는 거야, 이년아. 네 남편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원인을 제공한 게 넌데 말꼬리 잡고 따지지 말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이거사. 정말 다 키워놔도 속을 썩이네요. 몇 년 있으면 40이 되는데 나이를 먹어도 사고는 여전해요. 정말 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그 일 이후로 또 딸 부부는 냉정이가 시작됐어요. 이젠 집에도 잘 안 들어온대요. 들어와도 말 한마디 없이 각방 쓰고 서로 눈도 안 마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해요. 제가 진심으로 사위 볼 낯이 없어요. 너무 미안해서 사위한테 저희 딸 그냥 포기하라고 내가 잘 가르치겠다고 이혼하라고 할까도 했다니까요. 전 사위 편이에요. 전 언제나 사위 편이에요. 사위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틀린 말이 없고
진짜 어른스럽고 책임감도 있고 사위는 문제 없어요. 문제는 우리 딸이죠. 도무지 철이 안 들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 와중에 제 칠순 생일이 다가온 거예요. 저희 딸은 제가 환갑에도 별것 없이 넘어갔어서 이번에는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겠대요. 일 때문에 같이는 못 가고 제 친구들이랑 갔다 오라고요. 그 모든 경비를 다 대주겠대요. 너무 고마웠죠. 그런데 사위 눈치가 보여서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딸 가진 죄인이 아니라 못난 딸을 줘서 정말 죄인이 되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칠순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고 친구 3명과 함께 저희 넷은 아침 일찍 김포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탔죠. 그런데요, 비행기 안에 사위가 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여자는 또 어찌나 화려하게 꾸몄는지 순간 연예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나이대도 사위랑 비슷해 보이고 귓속말을 해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딱 봐도 친밀한 사이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사위를 불렀죠. 아이고, 자네가 여기 웬일이야? 제주도를 가나? 근데 옆에 앉은 저 여자는 누구야? 제가 사위를 부르자 벌떡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잠시 구석진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잠시 저 따라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저를 비행기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장모님, 오늘 장모님 여행 가시는 날인 걸 제가 깜빡했네요. 근데 오늘 저 만난 거 아무 데서도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혹시 저 봐도 그냥 모른 척 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할 말은 많지만 지금 다 설명 못 드려요. 뭐라고? 자네 저 여자랑 둘이 가는 거야? 아니 제주도를 왜? 우리 딸은 모르던데. 네, 저 여자랑 둘이 가는 건 맞는데요. 근데 장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 봤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장모님 인생도 바뀔 겁니다. 사위가 하도 신신당부를 하면서 절절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사위 모르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일절 아는 척 안 했어요. 근데요,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제 사위를 알아보고 옆에 여자는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업 때문에 제주도 간다고 하고 둘러댔어요. 근데 문제는 이놈이 그 여자랑 제주도 관광지를 계속 돌아다니는 바람에 저랑도 몇 번이나 마주치게 된 거예요.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데 차마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혹시라도 저희 딸이 지 남편이 제주도 와 있는 걸 아는지 조심스럽게 떠보듯 물어봤죠. 우리 딸 엄마는 무사히 도착했어. 우리 딸 퇴근했어. 딸 잘 키운 덕에 엄마 친구들이랑 제주도까지 다 오고 너무 좋다. 다들 좋아해. 고맙대. 근데 그 김서방은 오늘 집에 들어왔어? 아니, 오늘 연락 다 안 해봤는데? 오든지 말든지. 참, 그냥 확 이혼할까, 엄마? 일단은 내 걱정 말고 잘 놀다 와. 알았지? 딸은 지금 사위가 제주도에 온 것도 그 여자랑 다니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 눈앞에서 사위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으니 가만히 참고 있는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말도 못하고 들키지 않게 모른 척해야 하는 제 입장이요. 좋아야 할 제 칠순 여행이 아주 지옥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 사위가 그럴 만한 사람이던가요? 그동안 제가 곁에서 지켜본 성품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경솔하고 무책임한 짓을 할 사람 같진 않아요. 제 딸이 속 썩이고 사고 칠 때마다 묵묵히 감싸주고 자기 일처럼 나서서 해결해주고 가족 행사나 제 생일 때도 빠짐없이 챙겨준 따뜻하고 개념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위가 장모가 탄 비행기에까지 같이 탔는데 대놓고 바람을 피운다?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바람을 폈으면 진작에 폈겠죠. 이혼을 했어도 진작에 했을 테고요. 그래서 뭔가 사정이 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자꾸 보이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의심은 들고 사위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긴 한데 혹시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찜찜한 상태였죠. 그런데 아무튼 사위를 계속 모른 척 해줬고요. 제주도 갔다 와서도 일절 누구에게도 제주도에서 사위를 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일주일 뒤 상상 못할 반전이 펼쳐졌어요. 저희 딸이 방방 뛰면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다시 의류 사업하게 됐어. 그것도 중국의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 있거든. 거기 들어가기 힘들어.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됐잖아. 정말 대박이야. 그래? 어떻게 갑자기? 얘 너 완전히 사업 접은 거 아니었어? 갑자기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 풀려? 우리 남편이 그 힘든 일을 해줬네. 엄마, 우리가 지금 엄마 집으로 갈게. 가서 얘기해. 그날 저녁 딸과 사위가 퇴근하고 저희 집에 왔어요. 저는 미리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셋이 마주 앉아 따뜻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알고 보니까 딸이 미용실에 다시 다니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 의류 사업에 대한 갈망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가 녹초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그 와중에 퇴근하면 밤늦게까지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쉬는 날이면 원단 시장 돌며 소재를 직접 보고 구상한 옷들을 정리해 왔다는 거예요. 겉으론 다 접은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한 번도 완전히 포기한 적이 없었던 거죠. 사실 저희 딸과 사위 사이에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일이 대부분 제 딸의 철없는 행동에서 비롯된 거였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감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는 제 딸을 위해 제 딸 몰래 중국 쪽 파트너와도 미리 연결해 놓고 수출 라인도 다 잡아놨고 딸 이름으로 새 회사도 설립해 놓았다는 거예요. 딸은 그냥 마음만 다잡고 이제부터 시작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정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딸한테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그 모든 걸 삼키고 다시 딸을 믿고 등을 떠밀어준 그 사위가 너무도 고맙고 또 미안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아이고, 사위. 정말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김서방,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네. 이 사람이 참 감각은 좋아요. 시장 흐름도 기가 막히게 잘 읽고요. 근데 아시잖아요. 융통성도 없고 조심성도 부족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일을 망쳐버리더라고요. 그게 솔직히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딸이 다시 미용실로 나가서 하루하루 고된 일을 하면서도 밤마다 조용히 스케치하고 원단 보러 다니는 걸 보면서 아직 완전히 접은 게 아니구나 싶었대요. 그래서 저희 딸이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중국 쪽 진출 방법을 혼자 알아봤고요. 현지 파트너를 만나 미팅도 하고 결국 계약까지 체결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딸한테는 철저히 비밀로 했대요. 괜히 미리 말해놨다가 또 흥분해서 설레발치고 혹시라도 제 딸이 일을 망칠까 봐서요. 그 말이 너무 웃기면서도 뭉클했어요. 저희 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성향까지 받아들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현실적으로 도와준 거니까요. 정말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도 설명드릴게요. 그때 많이 궁금하셨죠?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위가 그날의 진실을 말하려는데 제가 제 딸 눈치를 좀 봤거든요. 근데 이미 아는 눈치더라고요. 나중에 다 말했나 봐요. 그래서 안심했죠. 비행기에서 보신 그 여성분은 중국 파트너예요. 이번에 저희가 입점하게 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 사람 단독으로는 절대 입점이 안 되는 구조라서 중국 내 공식 파트너와 협약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 근데 그 사람하고 제주도는 왜 간 거야? 일은 안 하고 둘이 관광만 하고 있던데. 사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알고 보니 그 중국 파트너 여성은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래요.
그 파트너 아버지는 제주도 출신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하지만 결국 못 가보고 세상을 떠나셨고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서 딸인 중국 파트너가 늘 안타까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위가 당일치기로 제주도 관광지를 안내해 준 것이었어요. 업무상 방한한 김에 시간을 내서 아버지 고향을 보여주는 정도의 의미였던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엔 바로 서울로 돌아왔다고요. 사위는 제가 괜한 오해를 할까봐 비행기 표까지 보여주면서 절대 바람핀 거 아니라고 직접 해명했어요. 어쩐지요. 바람을 피는 사람들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바람을 피면 손도 잡고 웃음꽃도 피고 그러는데 좀 뭔가 대면대면한 사이 같았거든요. 이 파트너였구나. 그럼 그렇죠. 저희 사위가 보통 사위입니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괜히 너무 큰 오해를 했구나 싶어서 민망하고 미안하고 마음이 다 뒤섞이더라고요. 그 모든 대화를 나누는 내내 딸이 조용히 앉아 흐뭇한 미소만 짓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얘네 부부가 서로를 다시 믿고 한 팀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동안 마음에 걸렸던 것도 하나 물어봤어요. 아이고야, 그랬구나. 정말 잘했다. 부모 없이도 살아가긴 하지만 고향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셨다면 마음에 많이 남으셨을 거야. 그걸 들어준 것만으로도 아마 크게 위로가 되었을 거고. 근데 사위,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딸 말로는 자네가 자주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던데 이거 어디서 잔 거야? 아, 그걸 아셨군요. 사실은 저희 본가에서 잤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부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원래부터 지병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지셔서요. 결국에 장기 입원하게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아이고 그러면 왜 그걸 진작 말을 안 했어 그래? 그랬으면 병문안이라도 갔을 텐데. 어디 계시는데? 나중에 내가 시간 내서 찾아뵐게. 알려줘. 그런데요, 사위가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사실 그동안 저희 딸한테 실망한 적도 많았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여러 번 있었대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끝까지 꾹 참고 함께한 이유가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저희 딸이 시댁에 정말 잘했기 때문이래요. 저도 몰랐는데요. 제 딸이 결혼하고 나서 매일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대요. 오늘은 뭐 했다, 어디 다녀왔다, 점심 뭐 드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나누면서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웃을 일 없던 시댁에 작은 기쁨이 되어 주었대요. 물론 걱정도 함께 드렸겠죠. 손님 욕, 남편 욕, 제 욕도 했을 테고요. 그 새치혀로 말도 많고 사고도 많았던 애인데 그 말들이 제 딸의 시부모님께는 오히려 반가운 활력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두 분은 정말 조용한 분들이세요. 삶도 무던하게 살아오셨고 말도 많지 않으신 편인데 사위까지도 듬직하긴 해도 워낙 과묵한 사람이니까 집안 분위기라는 게 늘 조용하고 단조로웠던 거죠. 그런데 그 틈에서 저희 딸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쓸데없는 수다도 떨고 툴툴거리며 이런저런 투정도 부리면서 그 집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집 같은 온기를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늘 사고만 치고 버릇없고 속 썩이던 딸인데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에게 그저 사랑스러운 막내딸 같은 존재가 됐다는 말이니까요. 그 새치혀로 주위를 뒤흔들던 아이가 또 누군가에겐 웃음과 위로를 주는 존재였다고 하니 고맙고 또 다행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딸이 한 달에 두세 번은 직접 시댁에 찾아가서 사돈 어른들 살펴드리고 사부인께도 아프지 말라며 건강검진 예약까지 대신 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기분 전환이 돼야 힘이 난다면서 사부인께 옷도 사드리고 신발도 사드리고 집안에 오래된 물건들은 다 치워드리고 새 것으로 바꿔드렸대요. 그러면 진짜 기분 전환되잖아요.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렇게 작고 소소한 것도 세세하게 정말 마음 다해 신경을 쓴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보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담아 시부모님을 챙긴 거죠. 사돈 어른께서 쓰러지신 이후에는 더더욱 정성을 다했다고 해요.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도 매일 같이 병원에 들렀고 쉬는 날에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서 10분이라도 얼굴 뵙고 안부 전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그 말 많고 철없던 아이가 언제 저렇게 깊은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싶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모습이 제 마음을 울린 거예요.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사람이 조금 즉흥적이면 또 어떤가요? 본심은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인데 제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 거야? 난 그냥 진짜 정말 걱정되고 잘해드리고 싶었고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선비시라 한 번이라도 웃음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건데 이렇게까지 크게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네. 그거는 자기가 심성이 고와서 그래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당신이 다 해주고 있으니 진심으로 고마워. 그러게요. 사실 전화 한 통 하는 거, 찾아뵈는 거, 10분 잠깐 들러 인사드리는 거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은 그걸 했던 겁니다. 그냥 습관처럼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사위뿐 아니라 사돈 어른들도 이제는 딸을 아들보다 더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늘 저한테는 짜증만 내고 툭하면 성질 부리던 딸이 그 집에서는 그렇게 잘 지낸다니까 질투나는 게 아니라 정말 천만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얘가 이런 걸 잘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마음 같아선요, 저희 딸이랑 그 집 아들인 사위랑 자식을 바꿔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사위가 고마운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정말 저희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지금도 가끔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늘 걱정만 끼치고 속만 썩이던 딸이 이제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게 정말 제 딸 얘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이제는 저희 딸이 미용일을 완전히 그만뒀어요. 말 그대로 과감하게 내려놓았어요. 손목 아프다, 허리 아프다 하면서도 묵묵히 해오던 일이지만 이젠 더 이상 혼자 아등바등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더 크게, 더 제대로 해보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이제는 의류 사업에만 전념하고 있고요. 그 규모도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커졌어요. 처음엔 집에서 혼자 하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직원도 몇 명 두고 사무실도 따로 마련하고 제품도 다양하게 확대했어요. 그리고 가장 든든한 건 이번에는 저희 사위가 정식으로 감리감독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이에요. 딸이 앞에서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판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위는 물류, 자금 관리, 계약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맡아 도와주고 있답니다. 이제는 부부가 진짜 한 팀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사위 본인 사업도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유통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입소문도 타고 거래처도 늘어서 그쪽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사위는 말 그대로 투잡이에요. 자기 일도 하고 아내 일도 거들고 정말 보기 드물게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제 딸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는 겁니다. 처음엔 오픈발로 그냥 반짝 잘 되는가 싶었는데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뒤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주문이 밀려들고 딸이 직접 디자인한 옷이 품절 행진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넉넉한 용돈을 받게 됐어요. 손에 돈이 닿는 게 오랜만이더라고요. 예전엔 식당일 끝나고 다리 주무르며 하루를 마감했는데 요즘엔 어깨 쫙 펴고 부자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이제는 식당 일을 정리하고 딸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옷 포장도 하고 택배 준비도 하고 바쁜 시즌에는 직원들 간식도 챙기고요. 딸이랑 같이 일하니까 좋아요.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기고 중간중간 티타임도 갖고 사무실 안이 늘 분주하면서도 따뜻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힘들어요. 이 녀석 잔소리가 어찌나 많은지요.
제가 어릴 때 딸한테 하던 잔소리를 2배로 돌려받고 있어요. 아유, 엄마 포장 똑바로 하라니까. 이거 주름 졌잖아. 스티커를 한 번에 붙이라고. 그리고 택배 라벨은 딱 여기에만 붙여. 네, 사장님. 본부대로 할게요. 아주 호랑이 사장님이시네. 아이고, 잔소리가 많아. 으이그.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지적을 받아요. 근데요,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그래, 이게 인과응보지. 제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잔소리하던 딸이 이제는 커서 저를 다그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그 잔소리마저도 듣기 좋고 그만큼 딸이 자기 일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있다는 증거라서 오히려 흐뭇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40이 넘은 저희 딸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병원도 다니고 시험관도 해보고 이제는 정말 아이와는 인연이 없나 싶었는데요. 모든 걸 내려놓고 본인 삶에 집중하니까 그제야 기적처럼 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딸 너무 축하해. 드디어 진짜 엄마가 되었네. 어쩌면 이렇게 마음 비우고 있으니까 애가 생기냐? 아, 그러게 엄마. 병원에서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 나이 40 넘어서 자연 임신이라니. 나도 이제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 이거는 정말 축복이야. 하늘이 준 선물이지. 이렇게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와 주다니 정말 고생한 만큼 받은 선물 같다, 야. 엄마도 이제 할머니야. 우리 아기랑 오래오래 살게 엄마도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 가꿔야 해요. 알았지? 그 순간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할머니라는 말이 어색하고 기분이 이상하고 그저 꿈꾸는 것 같았어요. 딸의 임신 소식을 들을 땐 정말 너무도 행복했는데요. 임신 기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입덧을 10달 내내 했고요. 임신 중기에는 자궁 무력증 때문에 맥도날드 수술도 받았어요. 막달에는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고 해서 매일 누워 있었는데요.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었던 파란만장한 10달이었지만 그 고생 끝에 태어난 손주는 무척 건강하고 튼튼한 우량아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렁차게 울던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사위처럼만 커다오 하며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저는 요즘 딸네 집으로 출근해서 손주 돌보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식당에 나가거나 포장 일은 하지 않아요. 손주가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손주 보는 게 제 일이고 제 낙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아이를 낳고 나니 우리 딸이 정말 어른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욱하고 삐지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던 애였는데 이제는 아들 키우며 사위랑 힘을 합쳐 알뜰하게 지혜롭게 살고 있어요. 게다가 예전에 충동적이었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계획형 인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일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이번 주와 이번 달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1년 나아가 앞으로의 인생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모든 계획을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잘 이끌어간다는 점이었어요. 전 그 모습을 보고 사위가 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어떻게 했길래 그 즉흥적인 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삶을 살아가나요? 대체 사위가 저희 딸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정말 조련사 같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잘 산다는 말이 딸에게도 어울리는 시절이 온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음 놓고 진짜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제주도 비행기에서 봤던 장면이 제 인생에서도 큰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사위를 믿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 그 여자 머리채라도 잡았더라면 그런 상상을 하니 지금도 아찔해요. 그날 제 행동 하나로 제 딸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그날 사위를 믿는 선택을 했고 그 믿음은 결국 옳은 선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위가요. 저조차도 미처 몰랐던 제 딸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이잖아요. 그 깊은 믿음 덕분에
저희 딸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이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바뀌지 않지만 곁에 어떤 사람이 함께하느냐에 따라 삶도 마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저희 딸 곁엔 그 누구보다 단단한 사위가 있어 주었고 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 모든 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 만나세요. 그럼 늦게라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